이제 그 영상 두 개가 있는데 그 먼저 이렇게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하나는 여러분들이 못 오시기 때문에 그냥 그 터에 들어오셨을 때 그 공간만 그냥 쭉 스케치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하고 있는 사역들을 좀 정리한 PPT가 있는데 그 내용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PPT 자료는 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강의 자료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그걸 따로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여러분들 자료집에 있는 글이 저희 공동체 소개하는, 그리고 그걸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PPT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그 내용은 보통 일반 그 마을 운동이나 교육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지자체 같은 데서 이제 저희 마을 공동체 교육과 관련된 그 강의할 일이 많이 있어서 그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그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동체를 처음 시작한 것은 9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91년도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 이제 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이제 대학 다니면서 나름 성경에 대해서 순수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런 열정들이 대부분 다 있는데 졸업 이후에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뜻한 바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존경하던 이제 선배님들이라든지 또 이제 같이 하고 싶었던 이제 그 분들의 삶을 보면서 뭔가 졸업 이후에 어찌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굉장히 강한 벽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막연하게 느끼고 졸업 이후에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종, 따름을 온전하게 해가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4학년 때 이제 같이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하던 이제 후배들 같이 모아서 공동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방 하나 얻어가지고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그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한 게 이제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통 80년대에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나름 성실하게 해나갔고요.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결혼, 임신, 출산, 육아하는 이제 나이대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되기 시작하니까 추풍낙엽이었죠. 그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제는 청년 때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식하고 성격이 너무 달랐고 또 푸는 방식도 청년 때는 뭐 웬만한 걸 그냥 마음 먹고 결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자녀가 생기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 생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쉽게 뭔가를 결단하고 또 그 결단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또 함께 해나가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복잡한 게 많이 생기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굉장히 이제 그 마음을 먹고 했던 친구들도 이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고 하는 요 과정을 통과하려면 이제 일상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망이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전후로 그러니까 91년도 이상해서 한 7, 8년 지나니까 이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한번 겪었던 거죠. 겪으면서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도시에서도 소위 상품화되어 있는데 99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교회 모습이 다 마을 교회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교회는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시간만 나면 거기서 일상이 거의 대부분 그 신앙 공동체 터를 중심으로 일상이 다 공유되고 있었던 게 우리 시골 마을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죠. 그래서 특별한 신학적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기보다 마을 교회는 원래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참된 지역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마을이라는 개념 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실제적으로 풀어가는 것 이런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2000년부터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인수동의 수율입니다. 수유 5동이 인수동이라고 불리는데 그 인수동에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거기서 같이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이제 키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시다 보면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하게 되는데 목회라는 주제와 육아라는 주제가 이제 목회자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주제가 되거나 내 주제가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만들어내는 이제 관념성 또 이제 삶의 취약함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뭐 자기가 직업이 뭐든 이제 어떤 삶의 조건이 있든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아내에게만 살림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나 남편이나 육아와 살림, 교육 이런 것들을 또 사역들을 함께 풀어가자. 그래서 한 교회나 공동체 안에 육아 주체들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육아 주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그 실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일상의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품앗이 마을 가정별로도 품앗이를 하고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같이 아이 키우는 품앗이도 하고 또 한 가정과 한 가정이 또 같이 모여 가지고 육아 품앗이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육아 품앗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도 늘고 그러면 이제 육아와 관련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육아나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중심이 되어서 이미 품앗이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중심으로 세우고 또 기존에 함께 하던 사람들이 또 같이 붙어서 그러면은 이제 공동육아 어린이집 같은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들게 됐어요. 그럼 이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마을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뭐 이제 뭐 그 군대 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같이 밥을 먹으면은 좋지 않겠냐. 어차피 하는 밥이니까. 그렇게 해서 품앗이와 공동육아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밥을 함께 먹자라는 의미로 이제 확대해서 시작한 게 이제 마을 공동 밥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공동 밥상은 지금은 이제 아예 마을 식당으로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독립된 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밥을 먹는 마을 공동체 밥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차도 마시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찻집에 관심이 마을에서 찻집 마을의 공동 이제 거실 같은 개념이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생기니까 그러면 마을 찻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을 찻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인수동에 마을 찻집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저희 마을에서 하는 찻집이고 또 하나는 저희 인수동 마을 바로 옆에 한신대학원이 있는데 그 한신대학원에 이제 갑자기 그 찻집 담당자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지역에서 그런 이제 마을 찻집 활동들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고 또 그 뭐 제안도 있고 해가지고 또 저희도 이제 참여하게 돼서 이제 학교와 마을이 같이 만들어가는 찻집이 또 이제 거기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밥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마을 밥상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거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밥을 다 같이 먹습니다. 점심과 저녁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밥을 점심 저녁을 다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그냥 식당을 창업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같이 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냥 마을 분들이죠.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같이 이제 그냥 식당처럼 이용을 하시게 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동의 필요를 채우고 또 지역에는 그런 그 저희가 유기농 밥상이기 때문에 뭐 건강식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오셔서 이제 같이 식당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주는 장점은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나 큰 냉장고나 이런 소위 이제 혼수 자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런 공동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혼수 자금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동에서 살고 있는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김치 냉장고라든지 큰 양문 냉장고라든지 이런 건 이제 혼수품에서 다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줄겠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는 부엌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게 됩니다. 밥을 같이 먹으니까 그렇게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또 같이 모아가지고 도서관을 만들거든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 집에 책이 많잖아요. 그러면 책 방 한두 개 정도는 서재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뭐 당장 저 같은 경우도 뭐 방 두 개 정도는 없어도 되는 거죠. 서재가 없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 같이 한 공간에다가 공간 하나를 임대를 해서 마을 이제 서점 마을 도서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마을 공동체 사업할 때 보면은 마을 도서관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새 책을 막 진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자기 집에 있는 책들을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도서관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내가 다 본 책들이니까 가끔씩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책들, 보는 책들이니까 그걸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 뭐 어떤 뭐 그 지풀 공예라든지 뭐 비즈 공예라든지 이런 뭐 옷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사람, 같이 만들 사람 와라,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을 공동 공방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때 장점은 뭐냐면, 그 이제 사업이 망할 가능성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필요해서 하는 것을 열어서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업만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유지하거나 존속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과외 에너지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원래 우리가 밥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밥을 먹는데 필요한 사람은 와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열어놓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역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있다 보니까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크니까 초등학교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또 크니까 중학교를 만들게 되고, 또 커서 고등학교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초등 과정까지는 서울에 있고 인수동에 있고, 중등 생동중학교 하고 고등 대학 통합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삼일학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고등대학 통합 과정은, 이제 생동중학교는 보통의 대한중학교들이 하고 있는 이제 교과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삼일학님은 고등대학 통합 과정인데, 이제 대한학교들 중에 이제 중고등 통합이나 초중고 통합 과정은 있는데, 고등대학 통합 과정을 하는 경우는 이제 아마 낯서실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어느 이제 대학원에 물리학과 박사 과정에 있는데, 그 친구가 삼일학님의 필수 과목이 이제 그 철학수신, 하늘 땅살, 저희 하늘 농사를 하늘 땅살이라고 부르는데, 하늘 땅살이, 그리고 이제 생활기술,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필요한 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능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해 나갈 수 있는 사고 능력을 키우고, 또 자기 몸을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자기 먹을 거를 스스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뭐 책장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뭐 이런 집 같은 거, 창고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역사 이런 것도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요 필수 과목 이외에 나머지 과목은 이제 선택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수능도 일종의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등 또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보통 대안학교 같은 경험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 또래 성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 3일학님의 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98명 정도 지난 가을 학기 기준으로 되는데, 그럼 성인들이 와서 뭘 배우냐면 필수 과목을 배우는 겁니다. 요거 이제 학점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물리학과,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가 이제 주말에 와가지고 학림에서 이제 철학, 하늘 땅살이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자기가 또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사도 되고 학생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 학생,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중학교에 아이를 보낸 부모가 학림에서 하고 있는, 3일 학림에서 하고 있는 필수 과목은 본인들도 안 배웠으니까 아이를 대안학교에는 보내지만, 또는 자기는 아이는 없지만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운 내용 중에 이 필수 과목들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배우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전문적인 역량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강좌를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목을 또 듣고 싶은 사람이 와서 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곡하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가 이제 작곡을 가르치겠다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뭐 17살, 18살 아이들도 있고, 또 뭐 30살, 40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같이 섞여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철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도 와서 배우고 이제 예를 들어 영어 선생님도 거기 가서 학생으로 있고 또 이제 고등학생 청소년 또래들도 철학 공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대가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요즘 이제 세대 간 단절 이런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세대가 한 교육 공간 속에서 통합되는 것이죠. 순환하는 겁니다. 고정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학림이란 뜻이 배움의 숲이란 뜻인데 교사, 학생, 부모 우리가 보통 교육의 세 주체를 교사, 학생, 부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사, 학생, 부모가 그럼 어떻게 학교 내에서 그게 구현이 되냐? 그러면 보통 이제 학생위원회 만들고 학부모위원회 만들고 또 교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상권 분립을 통해 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소위 정치 영역에서의 존재 방식이 이제 교회나 학교에 들어와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공간에서 교육이라는 성격에 맞는 요 세 주체의 존재 방식이 뭐냐에 대해서 조금 게으르게 고민을 했지 않았나. 이제 보통의 이제 교육 민주화라 교회 민주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세 주체가 배움이라는 현장에서 서로 순환하면서 주체가 구현되는 방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3일 학림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잠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홍천 그러니까 저희 기본 큰 틀은 이렇습니다. 이제 PPT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요 첫 화면은 인수동 저희 인수동과 홍천의 사역들을 이제 합쳐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홍천 터전 형태를 터도를 해가지고 홍천이 요거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저희 터가 거기에 이제 인수동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첫 화면 예. 첫 화면 보게 되면 이제 제일 왼쪽에 보면 하늘 땅살이 움터 농생활 연구소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그 저희가 이제 수도원 일과로 생활하면서 이제 하늘 땅살이가 아까 농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농사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 생활 영성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 단위에서 하고요. 이제 농사도 이제 그 보통 이제 유기농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유기농법도 여러 가지 이제 농법이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한 화학 제품을 쓰지 않고 이제 똥, 오줌, 거름, 밥상 부산물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거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농사를 하고 우리 토박이 씨앗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토박이 씨앗을 구할 수 없는 씨앗은 뭐 부득이하지만 웬만한 거는 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토박이 씨앗으로 농사를 하고 그 토박이 씨앗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전국적으로 같이 나누는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코로나도 갑자기 닥친 것처럼 그 씨앗과 관련된 그 식량 주권 문제죠.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미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목줄이 그 식량 자본에 완전히 지배를 당한 일이 곧 다가올 일이죠. 이 땅에서 자랐던 생명들, 씨앗들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농사를 배우고 지으면서 또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공동체 지도력 훈련은 뭐 청년 학당 이런 것들은 청년들 교육하고 공동체 지도력 훈련은 이제 이런 공동체 목회라든지 또는 그냥 일반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마을 공동체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NGO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이제 뭐과 함께 이제 같이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1년 동안 매주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훈련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13기는 부산에서 했었는데 부산에서 그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참여했는데 그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42명이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완전히 그 일반 시민사회 운동 영역에서 이제 마을이나 공동체나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경책을 처음 펴보는 사람이 이 땅에 아직도 이렇게 많구나. 왜냐하면 그 성경 공부도 같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불교를 기반으로 하거나 동학
기반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전 읽기를 같이 합니다. 뭐 이제 불교 경전도 읽고 또 뭐 동학 경전도 읽고 또 이제 성경도 같이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제 그 사람들이 아주 터부시해 왔던 이제 기독교 공동체나 성경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생기고 기도라고 하는 걸 또 이제 배우게 되고 또 함께 공부하면서 벌어진 사건 속에서 이제 그 기도의 힘이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깨닫게도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마을 생협은 인수동에 있습니다. 그 뭐 한살림이라든지 뭐 민우의 생협 같은 그런 생협들도 있는데 조금 이제 대형 유통 자본화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한데 대형 유통 자본화되고 도시 소비자가 농촌 생산자를 관리 감독하는 구조는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그 가능한 지역을 좁히고 또 이제 소농으로 농사하시는 분들의 생산물들을 주로 이제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한 생협의 매장 현장에서 그 이제 그 비닐이라든지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이런 나름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들을 구현할 수 있는 생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생태건축 흑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처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인수동에 가서 홍천에 9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0년부터 도시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2010년에 홍천으로 분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수동에 있고 홍천에도 있습니다. 군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군데서 하는데 군포는 이제 그 개척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강원도 홍천으로 분립 개척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분립 개척이 한때 교회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도시에서 도시로 분립하지 말고 그 이제 우리 시대의 과제와 맞물려서 그 앞으로 농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쨌든 모든 삶의 중심에 농촌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 살림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농도 상생 마을 공동체라는 이제 소명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가가지고는 아까 농사하는 거 이제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축하는 거를 가능한 생태 건축 공법을 저희가 배워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건물들은 저희가 다 직접 지은 겁니다. 외주를 줘서 그런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지은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배워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립을 할 때 이제 농촌으로 갈 때 2010년도에 했던 일이죠. 2009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귀농을 하는데 귀농 귀촌을 하는데 이제 다 도시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이 전혀 무지한 상태였는데 농촌으로 가서 필요한 이제 집짓기라든지 농사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 이제 선발대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배울 사람, 배워서 자기 전업을 할 사람, 업종을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 농사를 전업으로 할 사람, 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농촌은 농사 짓는 곳이라는 의식이 이제 극복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농촌은 모든 삶의 영역이 있는 곳이지 농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농촌은 농사만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촌이 더 고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농촌에서 살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또는 뭐 이제 뭐 문화활동가라든지 또는 NGO 활동가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리고 농촌에도 그게 필요하니까 문화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선발대를 모집할 때 그렇게 자기 도시에서 하던 일을 가지고 그대로 농촌에서도 할 사람 노 선발대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을 건달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인수동에서 그 공동체를 일구면서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상품, 자기 노동력이 상품으로 책정되지 않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갖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쉽게 얘기해서 보통은 이제 상품이 지배하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는 그 사람이 직업이 없다 그러면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죠. 내가 퇴직을 했다 그러면 쓰레기 취급당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명이 반생명 문명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인은 그 삶의 공간의 박물관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청년 실업은 이제
가장 위급한 마을의 필요를 가장 앞서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실제 우리가 인수동에서 그걸 경험한 거죠. 청년 실업자로 있었던 청년들이 마을에 어떤 위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위기 현장의 초동 대처는 대부분 그 친구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그 분립할 때 그 기농기촌 그 선발대의 항목 중에 마을 건달 자기가 내려가서 특별한 직업 없이 한동안 마을에 소소하게 필요한 일들을 그냥 놀면서 할 사람, 이제 이것도 하나의 항목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농촌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초동 대처는 다 소위 마을 건달들이 다 하세요. 마을에 특별한 일 없이 계시는 분들이 다 하고 계시고, 나중에 초동 대처 다 끝나고 나면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거죠. 삶의 위기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소위 상품화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일부러 막 그래서 뭐 그런 걸 만들어 갈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자기를 사회적 코드나 사회적 상품 속에 위치 지을 수 없는 사람을 불안하거나 소외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역량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않고 지내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성은 어, 특별한 할 일 없이 맨날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지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이 결국은 교회의 중심적인 영적인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방앗간 이제 방앗간을 큰 단위에서 이제 그 도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오랫동안 놔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작게 도정을 못 하거든요. 보통 방앗간에서는. 그래서 그냥 작게 도정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 방앗간이라고 해서 자기가 농사하는 것들을 그때 필요할 때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작아지죠. 무언가를 크게 하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생태 에너지라든지 뭐 대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인간적 규모를 넘어가게 되게 되면 태양광 발전이 되었든 풍력 발전이 되었든 그게 생태적인 것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먼 산에 보이는 이제 그 백두대간 위에 올라가 있는 풍력 발전 큰 것들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대한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생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 미세한 모터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는 생명체들이 과연 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대규모로 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자본이 막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 충분하게 성찰하면서 천천히 진단하면서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마을 공방, 그리는 사이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 좋아하고 뭐 이제 그런 공예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겁니다. 창업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그걸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뭐 이제 뭐 분식집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마을 분들이랑 같이 교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마을 찻집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는 좋은 이제 대안적인 사회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건데,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게 교인들을 위한 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참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희망이라는 건데, 그러면 교회가 정말 이게 필요하다, 이게 소중하다라고 이제 깨달았고 고백을 한다면 그거를 세상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 사람들의 언어와 그 사람들의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뭐 시민사회 영역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NGO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밥상 아까 말씀드렸고, 마을 서원도 말씀드렸고요. 초등 과정 뭐 어린이집 뭐 이런 걸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홍천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들이 이제 폐교 위기에 이제 처하는 학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는 그래도 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특히 분교 같은 경우는 이제 폐교 위기에 처합니다. 사실 그 마을에 작은 마을에 학교 하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 아니라 그 마을의 문화와 복지가 사실 학교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원래 홍천에 왔을 때 초등학교도 했었어요. 초등학교도 했었는데 저희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 저희 옆에 있는 마을에 분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몇 년 상간에 폐교가 그러니까 이제 10명도 안 되는 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곧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있어가지고 초등은 우리가 홍천에서는 하지 말고 초등 그 분교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 먹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해서 그 아이들이 먹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가려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 존중을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지 또 그 이제 시골 학교가 보니까는 체험학습을 롯데월드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학교 아이들에게 뭘 자꾸 키워주냐면 이제 도시를 욕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삶의 터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역사 유적, 우리 홍천에 있는 역사 유적, 홍천에 있는 생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또는 이제 이런 방과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제안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폐교 위기니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저희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A를 많이 낳는데 나오면은 다 그 학교를 보내고 또 이제 그냥 기농하신 저희 같이 기농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그 서석에 기농하신 분들도 이제 그러면 그 학교가 나름 이제 그런 이제 교육들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하니까 또 일부러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마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활성화되면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퇴근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 빨리 딱 문 닫고 가야 되는데 뭐 방과후 한다고 계속 뭐 하고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 같은 데서 구조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감이 만나서 얘기했던 게, 이게 저희 동네의 학교는 그냥 점수 따로 잠깐 왔다 가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육이 어렵지 않냐. 아예 이런 데 뜻을 가지고 오는 사람 교사들을 모아달라. 그거 없으면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도시에서 초등학교 교사 하던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자기는 여기서 살면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가르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겠다. 그래도 이게 또 제도적으로 또 그래요. 그러면 또 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뭔가 이렇게 그 뭐 이점 이런 것들이 가산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 또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의 대안들이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이런 단위에서는 굉장히 창백한 질서나 공정성이나 이런 걸 또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1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한 30명 이상 됐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럼 교사들은 또 교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어떤 그 규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풀어주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면 교육감님 너무 동의하시는데 바로 이제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어렵습니다. 저런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나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교육청이랑 이제 그 분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온마을 배움터라고 하는 걸 같이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금 대안적인 마을을 토대로 한 공교육과 대안교육 관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교육청 차원에서 강원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홍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강원도 전역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주제가 바로 교육은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제들입니다. 저희가 첫 해 왔을 때 그 강원도 교육청에 찾아가서 한번 저희가 이런 거 하려고 하고
그런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뭐 제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또 원래 그분도 그런 생각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과 또 민이 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뜻에서 함께 만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저희 사역들과 관련해서 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그 전체 한 350명 되는 사람들이 그 두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공동체, 소공동체죠. 두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7, 8명에서 10명 정도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걸로는 이제 셀 처치 이런 것, 가정교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구조예요. 저희는 그걸 두레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마을에 더불어 사는 그 삶의 기본 조직적 토대가 두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레라고 얘기하고 기초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기초적인 삶을 서로 보장할 수 있는 관계망입니다. 전체 350명 정도 되는 공동체성이 강화되려면 소공동체가 강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런저런 활동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요 소공동체 둘의 단위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셀교회나 가정교회도 사실은 그 전체 예배가 중심, 원래 가정교회나 셀교회의 철학도 전체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소공동체 예배가 중심이죠. 근데 실제 시행되는 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제 옛날에 구역 예배가 강화된 정도 이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여전히 이제 전통적인 관습이 갖는 힘이 이제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걸 조금 더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중심은 두레에 있습니다. 두레에 있고 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회라든지 뭐 목회 상담이라든지 또 그 공동체의 사람이 들고 나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다 두레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밝은 누리는 두레 연대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주 분명한 독립성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게 주고 있고요. 예배도 그래서 다 두레별로 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두레 목회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평신도들이죠. 평신도,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있어요. 저희 안수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안수받은 사람들이 두레의 목회위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안수는 받았지만 그거는 이제 옛날에 부모님 때문에 받은 거고, 지금은 자기 소명을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고 그런 과정 속에 그게 몇 년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동안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이제 어색한 말인데 평신도가 목회위원으로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냥 그 구성원으로 있는 목회자들도 있는 거죠. 그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한 몇 년 지내다가 자기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회의 비전이 온전하다라고 고백이 이제 확인이 되고 하면 또 그렇게 목회를 계속 이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걸 또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평신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 평신도 리더들인데 리더들 교육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지도력 훈련이에요.